셋째 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약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한겨울 찬바람 한 번 잘못 맞으면 며칠을 앓아누울 아이였죠. 위로 든든한 아들도 있었고 야무지고 씩씩한 둘째 딸도 있었지만 막내는 늘 제 마음을 쥐어짜는 그야말로 아픈 손가락 그 자체였습니다. 그 아이는 이불을 덮고 자다가도 식은땀을 비 오듯 흘렸고 새벽에 기침이 심해지면 저는 한밤중에도 부랴부랴 옷도 제대로 못 껴입고 막내를 품에 안은 채 병원 응급실을 찾아 뛰어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오가다 보니 응급실 간호사들이 저희 모녀 얼굴을 외울 정도였습니다. 또 오셨어요, 어머니.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아 눈물이 핑 돌았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첫째와 둘째는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안해할까봐 늘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막내는 엄마가 아니면 안 되잖아. 우리는 괜찮아. 우리 둘이 알아서 할게. 엄마는 막내 신경 써. 저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한 게 고생을 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큰 애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살림살이를 끌고 나가는 힘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막내는 몸은 약해도 마음만은 참 따뜻했습니다. 장난 같은 소리에도 잘 웃고 제가 밭일을 하다 허리를 짚고 앉으면 조그만 손으로 제 등을 두드려주며 말하곤 했죠. 엄마, 내가 안마해 줄게. 그만 좀 일해. 그러면서도 조금만 무리를 하면 숨을 헐떡이는 아이. 밥을 먹다가도 가슴을 탁탁 두드리며 고통스러워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 아이가 조금만 더 튼튼하게 자라게 해달라. 어차피 고생은 나 혼자 하면 되니까 막내만 아프지 않게 해달라. 세월이 흐르면서 막내는 조금씩 건강해졌지만 근본적으로 약한 체질은 여전했습니다. 초등학교만 올라가도 감기 한 번 걸리면 다른 아이들보다 2배는 더 오래 앓았고 수학여행도 운동에도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막내는 어느새 예쁜 숙녀가 되고 저 몰래 연애도 하더니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솔직히 저는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몸이 약한 아이가 시집가면 혹시나 시댁에서 눈치 보는 일은 없을까, 살림이 힘들진 않을까, 남편 될 사람이 과연 우리 딸의 몸 상태를 이해해 줄까? 저는 계속 마음이 덜컹거렸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잘 살게. 이 사람은 엄마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정말 그렇게 딸은 믿을 만한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몇 년쯤 신혼을 즐기면서 천천히 건강도 챙기고 둘만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려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신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날 딸 집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문을 붙잡고 한참 동안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걱정이 훨씬 더 앞섰습니다. 저 약한 아이가 몸이 성한 처녀들도 힘들다는 임신을 감당할 수 있겠나? 밤새도록 천장을 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딸이 진통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 떠오르고 혹시라도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싶어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은 그 힘든 과정을 모두 견디고 해냈습니다. 출산은 기적처럼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누가 봐도 축복처럼 아름다운 손주가 태어나고 딸은 새 생명을 품은 엄마의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왜인지 문득 내 젊은 날들이 천천히 떠오르더군요. 가난했던 시절 애 셋을 다 키우면서 남편 월급은 늘 빠듯하고
저는 허리 아플 틈도 없이 일해야 했지만 정작 가장 많이 아픈 건 막내의 잦은 병치레로 늘 가슴을 움켜쥐고 살던 제 마음이었죠. 그런 딸이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 있는 모습이 고맙고 기적 같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위도 도와달라고 했고 딸도 제 손길을 필요로 했기에 저는 매일 아침마다 제 몸보다 더 소중한 딸 걱정을 가득 안고 도시락처럼 마음을 싸서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딸이 조금 쉬는 동안 아기를 안아 재워두고 방 안의 먼지를 털어내고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치워놓고 냉장고 속 재료를 꺼내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두고 저녁 무렵 사위가 들어오기 전 정말 조용히 발소리조차 죽이며 집을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혹시라도 사위에게 장모님이 너무 자주 온다는 말이 오갈까? 불편함이 될까? 그것만은 절대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그렇게 지내다 보니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오히려 편했습니다. 내가 키워낸 약한 손가락이 이제는 아이를 품고 스스로 엄마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세상의 어떤 고생도 단숨에 덮어질 만큼 황홀한 감사함이 밀려왔으니까요. 딸이 힘들어하는 날엔 제가 일부러 밤늦게까지 남아 젖병을 소독해 놓고 아기 빨래를 널어놓곤 했습니다. 그러면 딸은 가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잘할게. 나 진짜 엄마한테 잘할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그래, 너만 행복하면 됐다. 너만 건강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아주 조용하고 평온한 행복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행복이란 건 참 묘합니다. 길게 이어질 것 같아도 어디선가 조금씩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평온함에도 어쩐지 이름 모를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던 걸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그림자의 정체, 그 시작이 바로 사돈이었습니다. 딸이 출산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기가 어느 정도 밤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딸도 조금씩 여유를 되찾고 있었죠. 저는 그날도 아침부터 딸네 집에 가 작은 손주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며 재우고 있었는데 문득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딸이 현관문을 열자 마주선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돈, 그러니까 딸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아기가 방금 자서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그런데 사돈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딸 집 안을 훑어보더니 무심한 듯 그러나 어쩐지 날카로운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집이 아직도 어수선하네. 애 키우는 집이 뭐 그렇지 뭐. 말끝은 웃음이지만 어쩐지 기분이 싸했습니다. 딸이 황급히 말했죠. 엄마가 오늘 아침부터 와서 다 치워줬어요. 딸의 말에 사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잠깐의 표정이 저는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불편함? 질투? 아니면 또 다른 감정? 그날은 그 정도로 끝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조용히 움직였고 사돈도 가정적인 미소를 띠며 앉아서 아기를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문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돈의 첫 번째 부탁. 사돈은 아기가 자는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제게 말했습니다. 저기 물 좀 한 잔 떠주실래요? 난 이 집 물컵이 어딨는지 몰라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 방문했으니 모를 수도 있죠. 저도 웃으며 물을 떠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돈은 물을 건네받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입만 축이고 턱을 당기듯 고개를 젖히며 다시 아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괜히 참 별것도 아닌데 저는 그 태도가 마음 한 구석을 찌르는 듯 불편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반복되는 명령.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둘째 방문에서는 이거 바닥에 뭐 흘린 건데 좀 닦아줘요. 이 거실장 위에 먼지가 보이네. 나 알레르기 있어서 제가 애 본다고 손이 바쁘니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편하죠. 셋째 방문에서는 아기 병원 가게 차 좀 빼줘요. 내 차 잠깐 주차 좀 해놔야 하거든. 어머니가 주방 사정을 잘 아니까 반찬 좀 꺼내주세요. 아이고, 내가 하면 늦으니까 어머니가 좀 해줘. 분명 처음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횟수가 쌓일수록 그건 더 이상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태도도 바뀌었죠. 부탁, 지시, 명령. 딸도 사위도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적당히 중재하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했지만 사돈이 올 때마다 저는 점점 제 자신이 딸네 집에 도우미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 참았다. 딸이 한 번은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조금만 참아줘. 시어머니가 좀 예민한 분이라 엄마가 뭐라고 하면 나만 곤란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쿵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이 불편해질까봐, 딸의 가정까지 흔들릴까봐. 그래서 저는 불편한 감정들을 삼키고 그저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물 떠주고, 바닥 닦고, 먼지 털고, 간식 챙기고, 사돈이 두고 간 부스러기까지 주워 담고, 이게 다 딸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사돈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도를 넘는 행동. 그날 사돈은 딸 집에 들어오자마자 마치 자기 집인 듯 신발을 휙 벗고 들어와서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말했죠. 어머니, 나 배고파요. 점심 차려주세요. 요새 바빠서 집에서 끼니 챙겨 먹을 시간이 없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여기는 내 딸네 집인데 왜 나한테 식사를 차리라는 거지? 왜 장모가 아닌 시어머니가 나에게 명령을 하나? 제가 잠시 멈칫하자 사돈은 다시 말했습니다. 왜요? 점심 차리는 거 어렵지도 않잖아요. 어머니는 맨날 집안일 하니까 금방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말투, 그 시선, 그 표정,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늘 헌신하는 아기의 외할머니, 집안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 자기 편의를 들어주는 존재,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제가 차려드릴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돈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었습니다. 입꼬리만 실룩하더니 말이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됐어요. 그냥 시켜 먹죠 뭐. 딸은 눈치를 보며 저를 따로 방으로 불러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거절해서 이제 저한테 또 뭐라고 하겠네. 엄마가 조금만 그냥 맞춰주면 안 돼? 딸의 그 말이 저는 너무 아팠습니다. 딸을 위해 다시 한번 삼켰습니다.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누가 봐도 선을 넘는 한계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기어코 선을 넘었다. 사돈은 어느 날 딸의 집에 오자마자 당당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해 김장, 어머니가 좀 해주세요.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네, 사돈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사돈이 김치를 그렇게 잘 담근다면서요? 딸이 그러던데? 그러니까 올해는 어머니가 김장 좀 해주세요. 우리 집 김치도 같이요. 아무렇지 않게 덧붙인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한두 포기 정도가 아니라 한 100포기, 날짜는 다음 주 토요일로 해요. 내 일정 빈 날로 잡아놨어요. 그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딸 집 김장도 아니고 사돈네 집 김장을 나 혼자서 100포기를 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일정을 조율했다는 식으로 통보하듯 얘기하는 그 태도. 이건 더 이상 부탁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고 사람 대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100포기란 말이 제 귓가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100포기, 100포기, 100포기. 저는 그대로 굳은 채로 사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정말 하녀 취급하고 있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피가 싹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딸이 산후조리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이 시점에 내가 매일같이 아기 돌보고 집안일 챙기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까지 도맡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사돈의 입에서는 딸 걱정도 고생하는 나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우리 집 김장 100포기 장모님이 하시는 게 좋겠지요? 이미 날짜도 잡아놨어요.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떨어지는 말. 나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심장이 벌벌 떨리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데도 표정을 관리해야 했다. 왜냐면 딸이 있었다. 딸이 그 자리에 있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딸은 사돈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갸웃거리고 있었다. 그 찰나의 순간에 나는 아주 빠른 속도로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 사람은 딸에게 절대 이런 말을 못한다. 그러니 나한테만 하는 거다. 왜? 딸은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된 약자니까. 사위에게는 기선 잡혀야 하니까. 하지만 나는 딱히 눈치 볼 필요 없는 사람. 심지어 친정엄마니까. 즉, 가장 만만한 대상이 나이기 때문에.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끊어졌다. 나는 가만히 사돈을 바라보며 말했다. 100포기요? 네. 사돈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턱을 살짝 들었다. 우리 친정에서는 다 그렇게 해왔어요. 시댁 어른들께 김장 대접은 기본이잖아요. 기본? 기본?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사람의 세계에서는 장모는 그냥 무조건 헌신해야 하고 당연히 고생해야 하고 말없이 부려먹혀도 되는 존재인 것이다. 사돈은 말을 이어갔다. 지난번에도 장모님이 여기 와서 설거지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그러신다길래 아, 일 잘하시는 분이구나 싶었어요. 일 잘한다? 내가 집안일을 일 잘한다고? 산후조리 도우려고 출산한 딸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심지어 사위가 불편할까봐 조용히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그 모든 행동을 사돈의 입에서는 그저 일 잘한다로 평가되고 있었다. 딸이 불안한 얼굴로 내 표정을 살폈다. 엄마 괜찮지? 괜찮지 않다. 절대 괜찮지 않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못 말한다.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까. 그 순간 사돈이 딸을 향해 무엇보다 충격적인 말을 던졌다. 내 엄마가 이렇게 잘 움직여주시는 거 내가 결혼을 잘해서 그런 거야. 시집을 잘 가야. 친정엄마가 덕을 본다더니 정말.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내 심장 깊은 곳에서 폭발음 같은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다. 대신 단단하게 굳었다. 그리고 아주 차가운 목소리가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 사돈어른,
사돈이 고개를 돌렸다. 살짝 놀란 얼굴이었다. 저는 딸 집에서 도와달라 해서 도운 겁니다. 누구의 지시도 지분도 아닙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눈앞의 공기가 진동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나는 사돈을 똑바로 바라봤다. 김장 백폭이 그건 사돈 댁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사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얼굴이 처음으로 당황이라는 감정을 스친 순간이었다. 그러나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제가 누군가의 하녀처럼 보이셨다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사위도 그제서야 상황을 눈치챘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딸은 울기 직전의 얼굴로 한 손으로 내 팔을 붙잡았다. 그러나 폭발은 이제 시작이었다. 내 말이 끝나자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딸은 울먹이며 엄마하고 부르지만 사위도 사돈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누가 멈춤 버튼을 눌러둔 것처럼. 그러다가 사돈이 피식 웃었다. 정말 가소롭다는 듯한 표정으로. 장모님이 많이 예민하시네. 그 한마디에 내 속에서 마지막 줄이 끊어졌다. 딸의 산후 우울증, 아이 돌보느라 밤새 깨는 체력,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걸음 아파도 달려오던 시간들, 사위에게 피해줄까봐 한 번도 앉아 쉬지도 못했던 날들. 그 모든 걸 예민하다 한 단어로 짓눌러버리는 그 태도.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똑바로 사돈을 바라봤다. 예민한 게 아니라 선을 넘으신 겁니다. 사돈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눈은 싸늘하고 얕잡아 보고 있었다. 아니, 장모님. 제가 백폭이 부탁드린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때 사위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사돈의 고개가 번개처럼 돌아갔다. 너까지 왜 그래? 장모님은 어차피 요리도 잘하고 손도 빠르고 집안일은 장모님 몫이잖아. 내 아내 몸조리 누가 도와주는데?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아, 이 사람은 내가 딸을 도우러 온 게 아니라 딸을 위해 봉사하러 온 하녀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엄마가 왜 몫이에요? 우리 부탁해서 오신 거예요. 사돈이 짜증을 터뜨렸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야. 친정에서 너무 달라붙으면 애 키우는데 방해돼. 시댁에서 중심 잡아야지. 그 순간 내가 앞을 가로막았다. 이제는 딸을 지켜야 하는 순간이었다. 사돈 어른.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딸 산후조리에 방해라니요. 제가 아니었으면 딸은 병원 실려갔을 겁니다. 사돈은 비웃었다. 그건 장모님 생각이고. 아니요. 나는 그 말을 잘랐다. 그건 의사가 한 말입니다. 딸 몸 상태가 약해서 절대 무리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누구 허락 받아서 온 것도 아니고 누구 하녀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사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딸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런데 사돈이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러면요, 장모님. 앞으로는 안 오셔도 되겠네요? 순간 집안의 모든 공기가 뒤집어졌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그건 아니죠. 사위는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 지금 장모님이 없으면. 왜? 너희 집이 장모님 없으면 굴러가지도 못해? 그 말은 딸과 사위를 동시에 찔렀다. 그제야 사위도 폭발했다. 어머니, 그건 저희한테도 모욕이에요. 사돈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모욕? 그럼 장모님이 이 집 살림 책임질 거야? 아기도 키우고 김장도 하고 뭐든 다? 이건 더 이상 김장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사람은 내 딸의 가정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흔들고 싶어 하는 거였다.
나까지 포함해서. 나는 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딸아. 딸이 울먹이며 내 얼굴을 바라봤다.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너는 괜찮지 않지? 딸은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결심했다. 이 관계는 오늘 이 자리에서 끊어야 한다. 그래서 말했다. 사돈어른, 앞으로 저 이 집에 발 못 들입니다. 딸이 감전된 듯 고개를 들었다. 엄마. 대신 나는 사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백포기 김장은 사돈댁 식구들이 직접 하시죠. 사돈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뭐라고요? 내 딸 낳아준 몸으로 딸 산후조리 도우러 온 걸 하녀 취급하셨으니 그 대가는 사돈댁이 치르십시오. 그리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딸에게 사위에게 미안하다. 엄마가 여기 있으면 너희 가정 깨지는 꼴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사위가 울먹이며 말했다. 장모님,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사과드릴게요. 어머니가 잘못. 아니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 둘이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야. 그 사이에 내가 끼어 있으면 사돈은 계속 흔들 거야. 사돈은 소리쳤다. 내가 뭘 흔들었다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받아주지 않았다. 딸도 사위도 이제는 사돈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딸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는 너 사랑해. 하지만 여기선 물러날게. 그리고 문을 열고 조용히 밖으로 걸어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딸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위의 격앙된 목소리, 사돈의 삿대질, 모든 소리가 뒤섞여 내 뒤에서 터져 나왔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부터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딸의 집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존엄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온몸이 풀렸는지 다리가 후들거렸다. 가방도 벗지 못한 채 현관에 기대 앉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곧 스스로 고개를 저었다. 잘못한 게 없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두드리는 게 아니라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듯 연속으로 절박하게. 장모님, 장모님, 죄송합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사위였다. 놀라 얼른 문을 열자 그 순간 사위가 그대로 주저앉으며 무릎을 꿇었다. 쾅!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뼈를 때렸다. 장모님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더 강하게 나갔어야 했는데, 어머니를 막았어야 했는데, 눈물까지 떨구며 말하는데, 나는 한순간 숨이 멈췄다. 사위는 아들의 자리였다. 그런 사위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나는 급히 그를 붙잡으며 말했다. 일어나. 무슨 짓이니? 사위는 고개를 흔들었다. 안 일어납니다. 장모님이 용서해주기 전까지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울부짖었다. 저희 집 지금 난리 났어요. 아내는 울고 어머니는 소리 지르고 저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왔어요. 나는 마음이 흔들렸다. 딸은 괜찮니? 사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장모님이 버리고 가셨다면서 어머니한테 울부짖었어요. 왜 우리 가정을 흔드냐고, 왜 엄마를 모욕하냐고. 딸이, 늘 사돈 앞에서 기죽던 그 딸이 드디어 폭발한 것이다. 사위야,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위는 소리쳤다. 아닙니다. 저희 집에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어야 했어요. 그 말에 나는 머리가 띵했다. 처음부터? 사위는 고개를 숙이며 말끝을 흐렸다. 어머니가 장모님 오시는 거
처음엔 도와주면 고맙다 했는데, 그리고 굳은 얼굴로 말을 이었다. 점점 장모님이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숨을 세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제가 말렸어요. 장모님 힘드실 거라고. 그랬더니 사위는 이를 악물었다. 장모 데려다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했어요. 그 말은 내 가슴을 칼로 베는 것보다 더 아프게 갈랐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나 싶어서 저도 둔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위는 끝내 다시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쾅! 나는 당황해 손을 뻗었다. 그러지 마라. 그럴 필요 없어. 너도 괴로웠잖니. 하지만 사위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때였다. 멀리서 누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딸이었다. 눈은 울어서 벌겋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뛰어온 듯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다. 엄마, 엄마 미안해. 엄마 때문에 힘들었지. 딸이 그대로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마치 어릴 때 40도 열나서 응급실에서 울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딸은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엄마를 그렇게 취급하는 걸 내가 왜 이제야 본 거야. 그리고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혼할 거야. 나는 그대로 딸의 어깨를 붙잡았다. 하지 마. 그건 그러면 안 돼. 딸은 울먹이며 소리쳤다. 왜 엄마는 항상 참아? 엄마가 참아서 막내니까 약하니까 시댁이 눈치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나는 그 말에 멈칫했다. 딸은 계속 울며 말했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인데 그런 엄마를 하녀처럼 대하고 내 집을 흔들고 내 남편을 죄인처럼 만들고 이게 가정이야? 사위도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저도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딸의 눈에는 평생 참아온 사람이 드디어 깨진 마음의 파편이 빛나고 있었고 사위의 눈에는 아내를 지키려는 절박함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뚝 하고 떨어졌다. 그래, 내 목소리는 조용했고 단단했다. 우리가 참고 산다고 상대가 사람 되는 건 아니야. 딸과 사위가 놀라 내 얼굴을 봤다. 나는 다시 말했다. 딸아, 이제는 내가 선택해라. 너희 가정을 어디까지 지킬 건지, 어디까지 끊어낼 건지. 딸은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는 뭐라고 생각해? 나는 미소를 지었다. 슬프고 단단한 미소였다. 엄마는 내 행복이면 된다. 그리고 말했다. 단호하게 흔들림 없이 사돈댁에는 엄마가 직접 갈 거다. 딸과 사위가 동시에 소리쳤다. 엄마 안 돼. 장모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번엔 내가 가서 끝을 내야겠어. 그리고 가방을 들었다. 오늘 이 싸움은 끝내야 한다. 나를 모욕한가, 내 딸을 울린가, 내 가정을 흔든가. 한 번도 계산하지 않았던 그 빚을 이제 내가 받아낼 차례였다. 딸과 사위가 나를 감싸듯 서 있는 모습을 본 사돈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속으로 씹어 삼키던 말이 결국 터져나왔다. 그래, 둘 다 나 편 안 드는 거야? 하필 내 며느리 산후조리는 시어머니가 해야지. 도대체 왜 친정엄마가 나서서 그걸 다 가져가는데? 그게 그렇게 잘났어? 그 순간 집안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방금 그 말, 그건 진짜 속마음이었다. 사돈은 딸을 위하는 척, 도와주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불편했었던 거다. 산후조리를 내가 독식해서 딸 부부가 나에게 의지하는 게 질투났던 거다. 딸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 얼굴엔 울음도 흔들림도 없었다. 대신 오히려 냉정함이 있었다. 어머니, 저는 산후조리 하는 동안 친정엄마가 와주셔서 살았어요. 사돈은 딸의 말에 얼굴이 굳었다. 딸은 떨리는 손을 꼭 쥔 채 계속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오시는 날마다 저 숨 막혔어요. 뭐, 엄마에게 물 떠오라고 하고, 닦으라 하고, 밥 차리라 하고, 제가 사는 집인데, 제가 눈치 봤어요. 사돈의 얼굴이 회오리처럼 뒤틀렸다. 내가 지금 그걸 말이라고. 딸은 울먹이며 소리쳤다. 엄마가 저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버스 3번 갈아타고 와서 집안일을 다 해줬어요. 저 때문에 허리 아픈 거 참고 손목 아픈데도 애 안아주고. 근데 어머니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사위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도 말릴까 했는데 솔직히 그동안 너무 심하셨어요. 사돈은 사위를 향해 손가락을 떨며 소리쳤다. 너까지 그럴 거야. 내 친정엄마는 뭐 하느라고. 그때였다. 딸이 냅다 말을 끊었다. 내 남편 친정엄마는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순간 겨울 찬바람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사돈의 입이 덜덜 떨렸다. 딸은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사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니까 저한테 엄마는 딱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을 하녀처럼 부르고 부려먹고 백폭이 김장을 시키려고 한 거 저 절대 용서 못해요. 사돈의 다리가 풀려 소파에 푹 꺼지듯 주저앉았다. 아니 그게 나는 그냥 딸의 마지막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가장 선명한 칼처럼 꽂혔다. 그냥이 사람을 상처 줘요. 사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딸이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는 그 말 듣고 그동안 꾹 참고 눌러 담았던 게 한순간에 터져버렸다. 딸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그리고 그 뒤로 사돈은 우리 앞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사돈이 집을 나간 그날 딸 집은 긴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조용했다. 어색하지도 않았고 불편하지도 않았다. 단지 이제야 진짜 숨을 쉴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수건을 짜며 말했다. 이제 그만 신경 써라. 애나 잘 키우고 너희 둘이서 사이좋게 지내. 딸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사위도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 뒤로 사돈은 딸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사돈에게도 후폭풍이 왔다. 며칠 뒤 사돈이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왔다. 얼굴은 헬쑥했고 머리는 부스스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저 좀 도와줘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도와달라니요? 사돈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내가 김장한다는 말 식구들한테 해놨거든. 근데 백폭이 혼자 할 줄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했다. 나도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었어. 근데 너희가 너무 가까워 보여서 질투가 났어.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돈은 딸을 위한다는 핑계로 나를 부려먹은 게 아니라 딸이 나만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자신을 서운하게 만든 것이었다. 부모의 질투, 그게 제일 볼품없는 감정인데
나이 들어서 그걸 겪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사돈, 저한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렇다고 제가 그 백폭이 김장을 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사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미우면 저렇게 되더라고요. 사돈은 그렇게 울다 지친 얼굴로 돌아갔고 그날 이후 두 집은 잠시 거리를 두었다. 딸이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엄마, 저 사실 그날 말하려고 했던 게 있어요. 나는 놀란 눈으로 딸을 보았다. 뭔데? 딸은 손을 꼭 쥔 채 말했다. 저 둘째 생겼어요.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아픈 손가락 같던 막내가 다시 생명을 품고 있었다. 딸은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 말했다. 엄마, 근데 이번엔 엄마한테 눈치 안 보고 도움받고 싶어요. 나는 그 말이 세상 무엇보다 고마웠다. 그리고 딸은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대신 이번엔 저도 엄마한테 의지하듯 엄마도 저한테 의지해요. 나는 그 말에 그만 울컥했다. 딸이 엄마가 되는 동안 나는 조금씩 엄마 역할을 내려놓고 기댈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몇 달 뒤 사돈에게서 연락이 왔다. 문자는 짧았다. 며느라 미안하다. 그리고 축하한다. 내가 많이 배웠다. 사돈은 백폭이 김장을 못해 가족들에게 한바탕 잔소리를 듣고 혼자 김치 사서 나눠줬다고 했다. 그 과정을 통해 부모 체면 같은 것보다 사람 관계가 우선이라는 걸 뒤늦게 배운 모양이었다. 그리고 나도 알았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걸. 딸은 내가 기대어도 되는 또 하나의 어른이 되어 있었다. 나는 손주를 안고 심장에 닿을 만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우리 아가야, 너희 엄마는 어릴 땐 약했지만 지금은 세상 누구보다 강한 엄마란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물들고 따뜻한 국물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노년이 되어서야 나는 깨달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고단했던 순간들조차 결국 나를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다시 데려다 놓았다는 것을.